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시 반에 시작해야 되는데 한라산이 막히니까 제주시 서귀포에서 제주시 오는 게 좀 막막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281번을 타고 한라산의 설경을 구경하며 가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281번이 평화로로 우회해서 간다고.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나왔더니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시간 여유를 갖고 나왔는데도 그 평화로의 설경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어요. 차가 진전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역시 이 한라산을 경계로 산 하나를 넘는다는 게 큰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눈이 와서 길이 막히고 속도가 많이 빨리빨리 안 나가고 여러 가지로 장애 현상이 있는 게 오늘 장애예술 축제 턴을 하는 데에는 아주 딱 맞는 날씨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낭만이 있잖아요.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빨리빨리 가는 거에 익숙해서 그렇지 천천히 가기만 한다면 이 눈도 즐길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차가 잘 못 갔던 이유는 이게 제설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설 시스템만 잘 돼 있으면 차는 잘 달리고 또 옆에 있는 설경은 설경대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결국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이게 장애가 되는 거죠.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었고요. 이제 예술은 어떻게 길이 되는가는 제가 지금 30이 넘은 중증 자폐를 가졌다고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제 딸과 살아온 이야기 속에서 이 그림 작업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아이와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아이를 둘러싼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애는 5살 무렵부터 밤새도록 그 크레파스로 색을 칠했어요. 잠도 안 자고. 뭐 불타오르는 예술혼이 아니라 그때는 의학적인 진단에 의해서 신경이 너무 과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고 깨고가 안 되고 늘 각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너무 예민하니까. 그래서 각성이 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자는 조용한 밤에 자기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데, 그 그림이라기보다는 그 색칠을 가지고 뭐 여기저기 텔레비전에도 칠해놓고 할머니 장롱에도 칠해놓고 언니 숙제에도 칠해놓고 온갖 데다가 색을 칠했는데 그 색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 베네통 컬러가 그때 유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애가 91년생이에요. 베네통 컬러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원색을 써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우기가 좀 아까워서 벽이나 이런 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칠해놨던 것들은 그대로 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조금 더 크면서는 밤새 앉아서 크레파스로 그 도화지도 모자라서 신문지 같은 것들을 이제 펼쳐주면 거기다가 밤새 그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색칠만 계속 하는 거예요. 구상 작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계속 칠하고 또 칠한 데다가 더 칠하고 더 칠하고 더 칠하고 하는 거예요. 뒤에 스케치북에 여분이 있는데도 그 위에 더 칠을 해요. 그래서 스케치북 하나, 한 20장짜리 스케치북 하나의 무게가 크레파스 한 통이 다 그려졌기 때문에 그 스케치북이 묵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을 그렸냐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색칠하는데, 이거 자기가 쓰던 그 10칸짜리 국어 노트 있잖아요. 칸노트. 그거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했고,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것들이 이게 아마 얘가 12살 이 정도 됐을 때에 그린 것 같은데, 얘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그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어느 날 동생이 자기 머리맡에 이렇게 해놓은 거 위에 동생이 이제 그걸 막 칠해놓고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새벽에 나와서 보고 그 동생이 칠해놓은 위에 자기가 동생 자는 모습을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시민 그림 전시에 전시됐던 작품인데 그때의 주제가 소통이었어요. 제 큰 딸과 작은 딸은 언어적인 소통이 거의 안 되는 관계였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죽은 다음에도 얘네들끼리 뭐가 연결이 돼서 이런 걸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약간 아이가 저지대로 그리는 거라고 병증으로 그리는 거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꼭 그렇지만도 않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인 판단에 짓눌려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잠재력을 병증이나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키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저희 딸 아이가 미대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느 작가 선생님하고 그 스튜디오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야. 엄마, 내가 동생이 색칠한 거 몇 장 선생님 보여드렸더니 선생님이 동생이 이런 작업하니?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아니 작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네이밍과 의미 부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얘가 이거를 하는 동안은 재밌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막 산만하게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앉혀놓기에는 베이비시터로는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의 효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작업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그 학원 선생님한테 면담을 좀 요청을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당연히 수험생인 큰딸 문제로 의논하러 온 줄 알았는데 제가 작은 딸의 작품을 보고 작업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작업의 뜻이 뭐였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실제로 작가들 중에 이렇게 쌓기 작업을 하는 건데 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색을 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나무를 쌓거나 종이를 쌓거나 물건을 쌓거나 이렇게 쌓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의 한 파트로 있는데 색을 쌓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러니까 얘가 쌓는다는 것이 스케치북 한 장에 색칠을 다 하고 또 그 위에 다른 색을 또 칠하고 그 위에 또 칠한다는 것이 쌓기 개념하고 관련된 거구나라고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쌓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작가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쌓기 작업을 주로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쌓기 작업을 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쌓기로 자기를 향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응집된 단어가 불안감이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얘한테 있어서는 자기의 지금 현재 심신의 상태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기 표현이고 자기 해법 같은 거구나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되면서 무지한 부모로서 예술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뜨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길이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얘를 그 작가 선생님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보내게 됐는데 입시생들은 주로 6시 넘어서 오는데 얘는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 3시쯤 되면 끝나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 스튜디오에 얘를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기 앉아가지고 스튜디오가 3층, 홍대 앞에 3층이었는데 그 바깥에 풍경도 보고 통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매일매일 칠했어요. 스케치북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얘가 이걸 해서 뭔가 이 길로 더 간다라기보다는 집 말고 집 밖에 어딘가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사회적인 확장의 개념으로 이게 매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고수준의 길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색칠을 하는 작업을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도 칠하고 저렇게도 칠하고 마카펜으로는 이렇게 동그랗게도 칠하고 오일 파스텔로는 또 저렇게도 칠하고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마카펜과 오일 파스텔이에요. 근데 저 오일 파스텔로 하면 여기 이렇게 이게 포인트는 어디서 그냥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종이하고 티슈하고 물티슈예요. 오일 파스텔에 손이 묻으면 그거를 저 종이에다가 깨끗이 물티슈를 한번 닦고, 그 다음에 그 오일 파스텔에서 약간 크레파스 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또 티슈로, 깨끗한 종이 티슈로 한번 닦아서 그 제자리에 딱딱 꽂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스텔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썼던 자리에 그대로 하나씩 꽂는 거예요. 딱딱. 그리고 작업을 하는 과정이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일련의 액션이 다 작업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를 택해서 칠하고 나면 그거를 깨끗하게 티슈로 닦아서 제자리에 꽂고, 자기 손에 묻은 건 물티슈로 딱 닦고,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색깔의 흔적을 싹 지운 다음에 또 새로운 색깔을 뽑아서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집중력이 최대 시간이 6시간 20분이더라고요. 6시간 20분 동안 앉아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요. 그래서 오후 6시에 시작을 했는데 밤 12시 20분이 돼서 제가 더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접어서 6시간 20분의 기록을 남겼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건 대단한 집중력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나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니.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의 특징은 백열등이 아니라 레이저예요. 그러니까 백열등은 쫙 빛이 퍼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사회성이라고 하죠. 다양하게 많은 분야로 관심이 확장되는. 근데 그게 확장되지 않으니까 레이저는 초점 하나에 모든 빛이 꽂혀서 관통하는 거잖아요. 뚫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장애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얘만의 개성이고 얘만의 다름이다. 근데 윤석남 선생님이라고 이제 연세가 지금 80대 중반쯤 되신 그 유명한 아티스트가 계세요. 이제 시각 디자인이나 시각 예술이나 조형 예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발달장애 작가들이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술가로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작업을 하려면 딱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돼. 우리는 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돼.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거 들으면 그쪽으로 쏠리고 저거 들으면 저거 해볼까 해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은 딱 그런 게 아예 원천봉쇄돼서 자기가 꽂힌 거 하나에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술가로서는 아주 타고난 복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자폐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그리고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뉴로트라이브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뉴로트라이브라는 책은, 뉴로가 신경이잖아요. 트라이브는 종족이에요. 부족. 그 뉴로트라이브는 뇌의 신경 체계로 부족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MBTI를 얘기하면서 전 뭐예요? 혹시 I세요? 뭐 T세요? 뭐 S예요? P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 기질과 성향에 있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신경도 그 사람들마다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흔히 얘기하는 걸로 놓고 보면,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다는 게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 지문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게 뇌예요. 실제로 뇌과학은 연구된 지 100년의 역사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는 빙산의 일각 정도도 안 된다 그래요. 뭐 빙산이 아예 다 잠겨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인간의 뇌의 기능으로 8대 지능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8가지로 뇌의 영역을 분류하는데, 사실은 그건 8가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영역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돼요. 그런데 그 뉴로트라이브라는 책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자폐가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른바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산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산만하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꼭 보시길 바라요. 그 증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자폐가 있는 중학생이 살인사건의 현장을 목격해서 증인으로 법원에 가게 되는데 그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법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 속도가 법원에 가면 사람들 다 긴장하고 무표정하고 그런 얼굴 빨리빨리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친구의 눈에는 빛의 속도로 가는 것 같이 보여.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휙휙휙휙 지나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고. 근데 법원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귀를 막고 증언을 못 해요. 그 법정이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이 조용한데 이 친구는 거기가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인 정우성이 이 자폐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재판장님 지금 여기 걸려있는 시계의 초침 소리가 너무 커서 이 친구가 귀를 막고 있는데 저 시계를 떼줄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시계를 떼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귀를 가리고 있던 손을 내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이게 장애다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우리랑은 소통할 수 없어. 너무 달라. 말도 안 되고 사회성도 없어.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 그렇다면 이들이 뭔가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술이라는 비언어적인 방법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6시간 20분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런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든지 보면은 색칠하는 뭐든지 보면 거기다가 색칠을 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제 저 의자에다가 할머니가 주로 앉으시던 의자에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의자를 놔뒀는데 그 의자에가 이제 색칠을 한 거, 그다음에 할머니가 쓰시던 안경에 색칠을 한 거,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쭉 칠해놨던 것들. 그리고 아까 저기 요게 이제 휴지 뭉치예요. 물티슈 뭉치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물티슈들이 각각의 색깔을 입어가지고 뭉쳐놓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저것도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크레파스를 닦는 거 휴지가 너무 낭비가 되니까 제가 흰 타올을 한 장을 줬어요. 오일 파스텔 똥 닦는 걸로. 그랬더니 여기도 이 색깔도 사실 실물은 훨씬 더 예뻤어요.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걸 우리가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실용성. 이게 돈이 되나?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삶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눈이 오면 야 쓰레기 떨어진다 그렇게 말한대요. 눈 치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용성의 문제, 노동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밥과 상관없는, 실용적이지 않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갖고 윤활유 같이 삶의 즐거움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 이제 기획자들도 많이 계신데 했던 작품들을 놓고 기획을 한다는 게 뭐 요리를 플레이팅 하는 거랑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집에서 굴러다니던 그런 것들이 엄청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부모인 저한테도 되게 좋았는데 당사자인 당사자들도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났을 때 표정이 밝아지고 그 공간에 가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여기 와서 보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장애가 아니라 개성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 그러면 어떤 극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장애를 극복하고 화가가 된 뭐 장애를 근데 사실 장애는 극복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는 개성인 거예요. 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턴에도 그 포스터에 보면 맨 앞에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장애라는 것은 사회적인 산물이에요. 아까 제가 시스템 얘기했죠. 제설 시스템 얘기한 것처럼 장애는 사회적인 진입 장벽을 만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그가 혼자 살고 있는 동안은 장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부딪히면 그때부터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 발생된 장애는 사실 우리가 함께 살고 더불어 사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그 제거돼야 될 것이에요. 그게 이제 지체장애, 휠체어 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사로죠. 문턱 없는 거, 그다음에 자동문 이런 거. 이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이 문을 열거나 이럴 때 다 자동문으로 하면, 그리고 경사로로 하면 장애가 아니에요. 그가 사회적으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을 좁게 만들고 턱을 만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문이 있으니까 물건을 들고 들어갈 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일시적으로 뭐 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문이 열리니까 이게 꼭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에게 좋은. 그래서 그걸 이제 유니버설이라는 베리어풀이라든지 이런 말로 쓰는 거잖아요. 그 이규식이라고 하는 분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 이분이 해화동에 그 리프트 있죠. 계단, 휠체어 타고 계단 내려갈 수 있는데 그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다 리프트 고장으로 거기서 추락해가지고요. 큰 사회적인 사건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마다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그 엘리베이터를 누가 제일 많이 쓰게요? 예, 비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써요. 짐이 있거나 노인을 모시고 가거나 유모차를 타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 그걸 쓴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가 1992년도인가에 독일의 보쿰이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그 독일의 보쿰은 탄광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부들도 많이 가 있었던 곳인데, 보쿰 지하철역에 그때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통독이 됐어요. 제가 94년에 갔나? 좀 헷갈리네요. 90년대 초에 갔는데, 그 통독이 되고 나서 서독 사람들이 엄청 동독에서 온 사람들의 생활 비용까지 우리 세금으로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 시위가 뭐 크고 작은 시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보쿰에서도 지하철 공사를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혈세를 낭비하냐,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이틀인가 있다가 거길 다시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갑자기 없어졌지? 그랬더니 그때 독일에 유학하고 있던 우리 선배가 저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딱 보니까 당신도 늙거나 몸이 불편하게 된 순간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다친다고 장담할 수 있으며, 누가 나는 절대로 안 늙고 썽썽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거다라고 거기서 1인 시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깨갱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배가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의 정서가 독일의 힘이다.
이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다. 어떤 사람만을 위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어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거다. 저도 제 조카가 휠체어를 타는 조카가 있어요. 5살 때 교통사고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집에 살게 됐는데 집을 지으면서 다 경사로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 갈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삿짐 날리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러고 택배가 오면 택배 기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집은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집 현관까지 그냥 밀차로 갖고 오면 된다. 이런 집은 대형 냉장고를 배달해도 짜증이 안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장애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까지 미리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지표라는 거죠. 이 지표, 식물에도 지표 식물이 있잖아요. 나팔꽃이 뼈 있다. 그러면 이 동네 공기 맑구나. 그래서 나팔꽃이 지표 식물이에요. 쉬리, 영화 제목이 아니라 물고기예요. 1급수에서만 살아요. 쉬리가 산다. 그럼 이물 1급수구나. 근데 쉬리가 살다가 죽었다. 오염됐구나. 그걸 알려주는 지표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낙인 찍어 있는 이들이야말로 현 단계 지구촌 문명의 경종을 울려주는, 너네가 지금 뭐 놓치고 있어, 이거 해야 돼 하고 경종을 울려주는 알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로라 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자기 딸이 자폐였어요. 그래서 이 로라 윙이 정신과 의사로서 자기의 전문성과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의학적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폐와 자기가 실제로 한 아이의 엄마로서 긴 시간 한 아이를 임상으로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의 수를 많이 봤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언제 봐요? 5분, 10분 봐요. 그리고 그것도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부모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고 간접적인 얘기이면서 동시에 아주 부분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당사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밀폐 공간에, 폐쇄된 공간, 그런 데 들어가면 우리도 긴장되잖아요. 면접 보러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딱 면접관들 앉아 있고 그 앞에 앉으면 다들 긴장하잖아요. 이 친구들도 똑같은 거예요. 잘 모르는 곳에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너 좀 들여다보자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보다 더 많이 긴장해서 더 오버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적해서 놓고 자폐인들의 특징은 이렇고 이러저러 하면 자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 안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친구들을 장시간 길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이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구나. 근데 이른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소위 정상적이라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졌어.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요. 이 친구들은 액면 그대로예요. 표정이 찌그리면 이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속으로 젠장 이렇게 하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막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생활 잘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게 가면 가식이에요. 근데 발달장애가 있다는, 자폐가 있다는 이 친구들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 친구들은 절대 가식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액면가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행간을 계산한다든지 혹시 저 뜻이 뭔가 아닐까 그래고 집에 가서 밤에 자다가 벌떡 걔가 그 말한 거 혹시 이런 뜻 아니야? 그리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수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순수만큼 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순수함을 지키려고 해도 오염되고 훼손되죠. 근데 이 친구들은 윤석남 화백이 말했던 것처럼 원천 봉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 그런 거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건 우리가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턴이라는 행사가 만들어진 것도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 활동이 되겠죠. 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개인전을 하고 나니까 우리 애는 지금까지 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분류됐었는데 갑자기 희나 작가님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작가님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누구를 부르나 이렇게 보면 저희 딸애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 김태환 작가라고 있는데 그 김태환 작가가 말을 잘 안 해요. 친한 사람하고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한마디도 안 해서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이의 자존감이 내 자존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개인전을 한번 하고 나서 애가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그림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는지 그 애를 볼 때마다 나도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서 아이의 자존감이 내 자존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내가 끝까지 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엄마도 처음에는 애가 그린 그림이 얘는 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진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 현장이나 현실을 묘사한 걸 보고 기막히게 잘 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예술성이 없는 거래요. 자기 해석을 해서 자기만의 뭔가를 그려갖고 느낌을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저도 그랬고 모든 어머니들이 애가 번듯하게 남들 보기 잘 그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거꾸로 그린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려서 이 작품을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기는 한데 새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근데 누가 와서 부르더 백남준인데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비디오 아트신데요? 그리고 대만에서 온 사진작가 한 분이 그걸 한참 보더니 이 그림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고 싶으세요? 이 작품은 보고 있을수록 너무 재미있다고. 그리고 우리 사진에서 연출할 수 없는 게 이런 거다. 이거는 시각예술을 하는 사람들만이 여기는 거꾸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진을 찍고 이거랑 섞고 이걸 거꾸로 하고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가 못 다 핀 꽃 한 송이가 하나씩 꼭 있었는데 이 그림이 그걸 구현하고 해소시켜주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다른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정도 이게 여기저기 전시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발달장애에 있는 친구들이 그린 그림은 그 밑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게 깔려있지 않고 또 잘 이해할 수 없는 작품들도 있어서 그 앞에 오래 서 있게 돼요. 그런데 뭐 어떤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작품이다 이런 걸 쓱 보면 거기에 설명도 자세히 써 있고 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보통 기성 작가나 뭐 비장애 작가가 한 전시를 보면 약간 미나토 치는 것 같고 이 친구들이 발달장애 예술을 가면 고돌이 치는 것 같다. 뭔가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뭘 조합하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다. 근데 제가 동남아에서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들하고 발달장애 작가들 전시를 같이 보게 됐는데 이 동남아에서 온 여성들은 또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견 못한 것까지 발견하면서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마다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조금 있다가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제 희나 작가님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아이의 위상도 달라지고 애를 바라보고 대하는 제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그림을 사준 사람들, 자기한테 작가님이라고 불러주면서 뭔가 우정을 표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분의 생일이나 또는 크리스마스나 정초 이럴 때에 카드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당에서 자기를 되게 사랑해주는 그라시아 이모에게 평화를 빕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장이나 글라라입니다. 자기 세례명까지 써서.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이나 올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눈 감고도 써요.
저를 그러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해요.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입말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 예술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걸 목표로 예술을 할 수 없다. 그걸 목표로 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걸 보내면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모 사진을 찍어서 주면서 이모가 그때 너랑 이렇게 해갖고 너한테 생일 선물 주셨지? 그러니까 너가 여기다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뭐 하나 그려서 드리자. 그러면 이제 그거 앉아서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람 얼굴하고 이름하고도 구분을 하고 아, 사람마다 이름이 다르구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이름이 다르구나 하는 것도 이제 점점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단법인 누구나라는 걸 차리게 됐어요. 그걸 왜 차리게 됐냐면 저는 이제 페미니스트로 오래전부터 육지에 살 때부터 전 여기 내려온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육지에 살 때부터 제가 이제 관심 가졌던 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차별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인권 침해도 많이 당하고 가부장적인 결혼제도 안에서 희생당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도 또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차별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를 원망하게 되고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는 엄마하고 단절이 굉장히 심해져요. 엄마 말해줘도 몰라. 한국말도 잘 모르고 한국 물정도 잘 모르잖아. 그리고 또 남편이나 시집 쪽에서는 애미가 부족해서 애를 서포트를 못 해가지고 애가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안 오른다. 그런 식으로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나마 자기 삶에서 조금 쉼을 갖고 자기 에너지를 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다가 이 발달장애 친구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걸 보고 아, 이분들한테 예술 활동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그림책 만들기 작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80 이상 되면 사회적으로 많이 단절되잖아요. 자식들하고도 할 수 있는 말이 딱 두 가지예요. 진지 잡수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이거 두 단어 외에는 두 마디 외에는 소통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되게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72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갖고 한 5번쯤 개인전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림 작업하는 게 참 좋겠다. 자기 인생도 돌아보고 또 자식들하고도 그림을 매개로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고 그게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필요한 거겠더라고요. 옛날부터 원시 시대에 다 뭐 했어요? 알타미라 동굴에다가 벽화 그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의 생활을 어떻게 알아요? 벽화에 있으니까 알았죠. 그리고 다 그림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세계 만국 공용어고 언어라고 하는 국가 민족의 경계를 다 초월하고 그래서 제가 아, 누구나 이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술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각이 다 정답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 안 통해도 말을 섞지 못해도 우정과 연대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누구나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세 그룹과 이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시니어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거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저희 누구나의 모토는 이런 분들이 집단 정체성 안에 가려진 개인의 다양성을 좀 발견하고 그들이 각각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다름의 가치 그리고 개인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예술의 필드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예술을 통해서 사회의 관심과 통념들 속에서 타자화된 개인들의 다양성과 자유가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때 예술은 더 빛이 나고 그 빛이 또 제가 포함하지 못한 앞으로 또 나타날지 모르는 수많은 타자들과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로 누구나를 만들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지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 여러분도 다 자기 방 갖고 싶잖아요. 그리고 자기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서랍장이나 뭐 보물함이나 이런 거 다 갖고 싶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쌓일 수 있고 깃들 수 있고 그게 우리의 마음 부치가 돼서 우리가 착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5년 동안 공간을 막 알아봤는데 뭐 여기서 잠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몇 달 빌려줄 수 있다. 근데 그런 공간들도 코로나 오면서 갑자기 외부인 출입금지 이렇게 되면 또 못 가게 되고 이러니까 제 꿈이 뭐였냐면은 공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공간이 발달장애 친구들이 낮에는 뭐 보호작업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주간활동센터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런 데가 다 셧다운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야말로 작업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친구 독지가의 도움으로 1년간 아지트를 하나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구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아무 때나 1년 365일 누구나 와서 문 다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오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한테도 와서 같이 그리셔라. 택배 물건 놓듯이 도어투도어 하시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같이 그림 그리면서 이 친구들하고 소통하셔라. 그냥 차 타고 이동하고 한마디도 서로 안 하고 얘는 원래 말 안 통하는 애 이렇게 하지 마셔라. 생명이다.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딱 한 분만 이제 그림을 조금 그리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는 소통 약자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결혼이주 여성들과 시니어들과 발달장애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하면 이게 또 사회적인 통합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다 각자 자기 테이블 하나씩 차지하고 그림을 그리지만 함께 그리는 거예요. 요 분이 이제 안경 쓰고 마스크 하고 계신 분이 활동지원사 선생님이세요. 저는 이분을 엄청 존경했어요.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와서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취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취업들이 있냐 하면은 재택근무하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부터 오후에 몇 시까지 그 줌으로, 이건 또 코로나가 갖고 온 선물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뭐든지 줌으로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다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인터넷으로 출근 도장을 찍고 미술 작업을 하고 퇴근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4대 보험 해주고 1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들을 이미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것을 렌탈해 주는 것처럼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설회사 같은 데들도 장애인 의무 고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를 지었다. 그럼 그 안에 약간 데코용으로 그림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 가림막 딱 설치하고 바깥에다가 그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장애라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취업도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변한 거죠, 사회가.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나,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6시간 20분 동안 밥도 안 먹고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건 혼자 목욕하는 거랑 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진을 골랐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벗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녹여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계와 친구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구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후원자들이라든지 또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에 왔을 때 그분들을 제가 다 구구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린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분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을 가진 친구들, 그린 친구들 거를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고, 저한테 그 친구 전시 혹시 서울에서 할 계획이 있냐, 뭐 전시했으면 소식 달라, 뭐 인터넷으로 뭐 작품 볼 수 있는 게 있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개인 작가들하고 연결을 해주니까요, 지금은 완전히 카톡 친구가 돼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그린 작품을 보낸대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친구가 누군가가 그린 작품의 첫 번째 관람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내주는 거를 땡큐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전 하면은 작품을 사기도 하고, 그 덕에 저희가 이제 올해 우리 누구나에 있는 발달장애 작가 4명의 온라인 갤러리를 아르코하고 연대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취업이 되니까 이 생계 문제, 먹고 살기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그냥 아이가 자기 만족과 자기 시간을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정도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예술을 통해서 사회의식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나 다운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해하게 된 게 뭐겠어요? 우리들의 블루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그동안 장애 인식 개선에 쏟아부은 그 수많은 돈들과 세월에 비길 것이 안 되게 한 방에 그냥 사람들이 변했잖아요. 저도 최근에 누구 활동 지원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랑 지난주 일요일에 식당에 갔어요. 이 친구가 제육볶음 이런 걸 먹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날 날이 너무 추워서 생선 요리를 하는 집에 가서 생선 지리를 시킨 거예요. 매운 거 먹는 것보단 따뜻한 거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식탁을 치기도 하고 또 짜증을 내면서 젓가락으로 식탁을 두들기기도 했는데 거기 단체 손님도 있고 손님이 제법 많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만 다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바라보고,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나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3편의 힘이 얼마나 큰 건가 그리고 느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새 탈시설 하잖아요. 그 시설에 가서 그 시설 안에 이용생의 원어브댐으로 살기보다는 개인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 지역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평범한 삶인 거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구상한 공동체가 아트팜이에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거는 장애인들끼리만 모인 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장애 비장애가 다 통합돼서 같이 살 수 있는 한 10명 내외의 규모로 서귀포에서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육지에서는 여주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좀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농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생명이 자라나서 그걸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고 또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다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고 또 같이 자연물과 접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꾀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서귀포 토평에 해인 주간활동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럴 지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예술 프로그램들 많이 접목해서 예술 평생 교육원 같이 꾸리려고 하고 뒤에 텃밭 이런 거, 그다음에 귤 이런 거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런 거 따오기도 하고 또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갖고 오기도 해요. 장아찌. 아우, 반찬 쏠쏠해요. 한 번씩 가지고 오는데 아우, 이거 언제 또 하나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이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일과 놀이가 함께 공존하는 장소, 주거와 교류의 장소.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 전시장 같은 거 하나를 공동의 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상설 전시를 하기도 하고 뭐 굿즈나 아트 상품 같은 거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오면 거기 구경하고 자기들도 와서 그림 한 점쯤은 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운데다 놓고 이제 주변에는 제가 이거를 몽골에 가서 게르를 보고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 게르 민박을 해보니까 개인의 방들이 다 있고 전체가 모이는 큰 게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 회의도 하고 식당으로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 체험을 하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활과 예술이 공존하는 장소, 아트팜을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 치료가 아니라 이게 예술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또 존재하는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나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그래서 저희는 그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 가르치면 꼰대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에 힌트를 얻었던 것은 서울문화재단이 그 유럽에서 만난 예술교육이라고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이렇게 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을 책으로 낸 거를 제가 2016년, 7년 그때 이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술이 교육이다 이런 책을 읽고 아, 이제는 교육과 복지가 예술과 융합되는 시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청의 양성평등위원으로 있으면서 사업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청에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과에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내려오는데 책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술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교육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하는 분이 받기도 했고 서귀포의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저녁에 돌봄 사업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재미진 학교라는 거를 운영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작가들과 거기서 그림했던 친구들이 멘토 관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만 하면 다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굳이 장애 예술이라고 불러야 될까? 그죠? 그런 문제가 이제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애 예술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지평을 훨씬 더 넓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애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삶이 시작되는 것. 이제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과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발달장애에 대해서 이해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 희나라는 책을 올해 냈어요.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우리 쉼표 희나라고 했던 얘기는 희나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장애 비장애만의 얘기가 또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희나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것을 꼭 기록으로 남겨라. 그런 기록들이 모여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다 다른 공통점도 있으면서 다른 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했으면 좋겠고 들어오세요. 내가 이렇게 낸 책은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체험과 경험을 이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로라 윙의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그 로라 윙이 자기 아이를 키우고 정신 분석학의 이론가로서 또 의사로서 쭉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체험한 것과를 딱 섞어서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예전부터 지구촌에 몇 %씩 꼭 존재했다. 제가 알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꼭 존재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다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자폐의 정도가 있다. 그게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성적인 사람이냐 정도로 얘기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그 사람들마다 수준이 있다. 그래서 이 로라 윙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은 이 정도인데 여러분도 한번 가늠해 보세요. 저도 자폐 스펙트럼이 한 45%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딸은 한 65%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큰 딸은 65% 있는 거고 작은 딸은 한 90%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자폐 그 성향이 더 큰 거고, 사람들마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리 희나라는 책을 읽다가 보면 이게 나도 그런데 하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책을 쓰느라고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거 나도 그런데, 아니 우리 집안에 없는 애가 태어났어가 아니라 있는 애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큰애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저희 큰애가 지금 엄청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고 자기 작업만 하고, 카톡에 보면 딱 뭐라고 써있냐면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나 톡으로 메시지로 주세요. 뭐 이메일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어려서는 그렇게 친구들도 많고 활발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엄마 난 원래 이랬어. 그랬으니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가 그걸 몰라갖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새 MZ세대들 중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MZ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사회에 이제 메이저가 될 거기 때문에 발달장애가 있거나 자폐가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기가 훨씬 더 나아요. 전 버스나 이런 거 타면, 어른들이 많이 탄 버스는 애가 소리만 내도 다 쳐다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 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얘는 몇 살 때부터 그랬어? 뭐 애가 졌을 때 뭐 잘못 먹었어?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MZ세대들은 우리 애가 딱 옆에 앉아서 툭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요? 이런 표정이에요. 뭐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가기 때문에 우리 애가 옆에서 소리 질러도 못 들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편하죠. I love you MZ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재밌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공간 양의 김연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반가워요. 네, 저도 네. 양에 여러 번 갔었어요.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 거를 제가 계속 봤는데, 제가 사회를 보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늘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선생님 오히려 제가 아니라 선생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질문도 드리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희나를 저는 이제 책에 나온 지 이제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제 막 어제부터 읽기 시작을 그러셨어요. 네,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당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 정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읽고 있는데 우선 이제 마지막에도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으니 우선 첫 질문으로는 선생님께서 그 우리 희나를 쓰실 때 그래도 조금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싶었는지 좀 그런 이야기 한번 먼저 시작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낸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 당신이 무슨 뱃속에 있을 때 잘못하고 양육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이제 여성운동가니까 그런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에 대한 무한 책임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그분들이 좀 벗어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첫 번째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김우빈이라는 배우가 했던 대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지를 못했어. 몰라서 못하는 거야. 근데 제가 식당에 갔을 때 정말 책상을 쳤는데 탁자를 쳤는데 다들 이럴 때는 모른 척하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라고 다 국민교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사람들한테 그 자폐라든지 그 발달장애라는 분류는요,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막 혼용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소통이 잘 안 된, 언어적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 안에 보면 우호적 무관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느 카페 이름이더라고요. 우호적 무관심. 그래서 제가 저거 참 마음에 든다. 그것도 MZ세대를 겨냥한 카페 이름이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거였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걸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역시 기록과 정리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힘이 있어요. 다 제가 체험한 것을 제 손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록으로 그 팩트로 바깥에 하나의 실체로 등장하게 됐을 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걸 또 교본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많은 부모들한테 이걸 꼭 쓰라고, 당신의 경험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신경정신과 쪽에서는요 굉장히 올드 파라다임에 빠져 있어요. 그 처음으로 자폐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레오 카너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예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 출신인가 레오 카너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의사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냉장고 엄마들이 자폐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엄마들의 양육 태도가 냉랭하고 쌀쌀 맞아서 애가 첫 번째 사회적 관계에서 좌절을 겪어서 닫아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로라 윙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레오 카너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레오 카너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의학계를 지배할 때 미국 유학 가서 그걸 배워갖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권위 있는 중견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되고 정신과 교수가 돼서 레오 카너의 얘기를 지금 계속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신과 의사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간활동센터라든지 그 장애인들 주변에 서포터즈로 있는 분들한테도 이거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특히 활동지원사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책 중에서 정말 태교는 완벽했다라는 그 부분이 진짜 와 닿았고,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을 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아까 전에 해주셨던 얘기 중에서 그 그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누구나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그 자폐만 스펙트럼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장애 스펙트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 제가 선생님 앞에 이런 얘기 드리기도 그렇지만 제가 갑자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노안이 왔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 시각 장애 네. 또 사실 이게 전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정도가 다 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되게 가벼운 정도의 네.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어느 누구도 관절염을 가지고 그렇게 막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저희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관절염으로 계단을 못 올라가고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쳐서 그러면 사실 그게 일시적 장애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씩을 갖고 있는 거일 텐데 이런 인식의 변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뭐 TV 프로그램 이런 게 되게 강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들을 조금씩 더 고민해 나가야 될까 약간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해나가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매우 사회적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자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변화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관절염, 시력은요 후천적 장애가 대부분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면 9명은 후천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뭐 황반변성 뭐 이런 것들 오고 그러면서 제 주변에도 한쪽 눈 시력을 상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럿이. 그래갖고 뭐 이분들은 또 얼마나 열심히 살게요. 눈 더 나빠지기 전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해외 여행도 열심히 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찰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장애가 길이 되는구나. 미루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염 이런 것들도 다 스펙트럼 있잖아요.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그러면 사회가 훨씬 관절염 환자가 많아지면 이런 방지턱이나 자동문이나 이런 거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편화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피크아웃. 자기가 내가 지금 여기가 아파. 그래서 나는 이게 필요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찌질해 보이지 않을까? 내가 좀 못나 보이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사회적으로 이걸 보완해 주기를 바랄 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운동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운동이 되는 시대다. 그래서 어떤 발달장애 작가가 뭐 작품을 해갖고 끊임없이 전시를 하고 여기저기 노출을 한다. 그것도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떤 집단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물처럼 운동해야 된다는 거야. 물은 어디든지 슴이잖아요. 그래서 적시진 못하더라도 축축하게라도 하죠. 시간이 점점 가다 보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창하고 큰 거라기보다 제가 사단법인 누구나라는 걸 만들어서 서귀포에서 조그맣게 하는 이유도 제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물 한 방울이라면 이 한 방울을 끊임없이 떨어뜨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접점이 돼서 만나는 거죠. 말하자면 점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되고 이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고 입체가 되면 그 안에 뭔가 기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점이 돼야 된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운동하면 나도 서명할 거야. 뭐 할까? 이제는 그런 식의 이제 수박 같은 운동 방법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좁쌀 같은 운동이 되는 거죠. 뭐 좁쌀이 1000번 굴르면 뭐하냐, 수박이 한 번 굴르는 게 빠르지 라는 얘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좁쌀 1000개가 모이면 수박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좁쌀이 되시길 바라요. 전 콩알인데요. 그럼 더 좋죠. 아니 말씀하시니까 아니 좁쌀 1000개가 모이면 수박보다 훨씬 단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단단한 개인들이 네. 정말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맞아요. 된다는 얘기는 정말 너무 그 뼈 깊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우선은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잠시 또 이렇게 선생님들께 앞에 계신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다음에 다시 또 제가 이제 한두 질문 정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전에 그 희나 작가님께서 이제 예술 활동을 시작을 하시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또 이 예술계라는 것도 약간의 장벽이 이제 존재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예술계 안에서 느끼시는 장벽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또 그런 장벽들이 또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그걸 넘어가려고 하시는지,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지금 저희가 5년하고 준비 기간 2년 해서 한 7년 정도 그 발달장애 작가들하고 같이 쭉 해오고 있는데, 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막 나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장애 예술이 아니라 그냥 예술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계급장 떼고 1대1로 맞짱 떠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미 기성 화단이나 기성 갤러리나 뭐 이런 데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예술판에 대해서 이미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조금 더 빨리 깨달으신 분들이 저희 누구나 같은데 연락 해서 이 친구들 이 작품은 이렇게, 이 친구는 이런 걸 좀 권해보면 좋겠다, 이 친구는 이런 걸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저희 후원회장을 해주시는 분이 그 백남준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하시면서 그 개인적으로 큰 갤러리도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주류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 제안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장애가 핸디캡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약간 프리미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했다면 이제 그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는 절대 그런 것에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류 예술 쪽에서도 이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들이 있고, 그래서요. 뭐 제가 뭐 이걸 더 진입해서 모던 아트 쪽으로 뭐 가고 이런 거라면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예술판도 안에서도 이런 변화의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는 그런 분들하고 더 많이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애라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 깨나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페미니즘 아트라고 하는 게 여전히 있을 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은 여전히 여성이 이제 차별받고 네, 있기 그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장애 예술이라는 게 결국 이제 넘어서고, 예를 들어서 그 여성주의 미술도 이제 넘어서서 결국은 이제 다 그냥 하나의 미술이 되거나 이제 예술이 되어야겠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그 얘기해 주셨던 그 가능성의 부분, 장애가 아니라 그게 개성이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예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그 개성 넘치는 정말 굉장히 또 다른 상상력의 어떤 그런 예술들을 그 장애인 분들의 작품들 속에서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가능성들을 보시면서 이제 사실은 어떤 희나 작가님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정말 기존에 있는 예술계를 사실은 굉장히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가능성은 다 노출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기득권이 강고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부수려고 하기보다는 물처럼 적셔가지고 녹이는 거죠. 세월이 좀 가더라도.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페미니즘 이런 것, 저도 여성운동하면서 예술가들하고 같이 여성이라는 주제로 할 때 다름과 힘이라는 전시를 했어요. 다름과 힘전.
그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그 선배들이 했던 활동인데 다름 안에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다름을 정체성으로 공고히 할 때 그게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흑인들의 미술도 마찬가지죠. 거기 안에 이제 인종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지금 어떤 거 하나가 지배적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들은 소수라고 생각하잖아. 메이저와 마이너리티를 얘기할 때 이 메이저 마이너리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장애 중에 뭐 관절염, 치과, 눈, 코, 뭐 비염도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력 뭐 이런 거, 머리숱의 숫자 정도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나눠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이너리티들이 자기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정체성으로 강조하고 이거를 확대 재생산해 나갈 때 이런 숫자들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의 메이저라고 있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작아지게 되겠죠.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 공룡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다가 지구 생명체를 지배하다가 어느 날 다 멸종됐겠어요. 그 공룡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생명체는 없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것들이 다 군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메이저로 하고 있는 미술계의 그들이 공룡이라고 한다면 공룡 시대가 곧 끝난다는 거죠. 네. 인류의 진화 역사가 입증하듯이. 그 중에 빨리 그 공룡에서 변신하는 자만이 서바이벌 하게 될 거라는 거고, 그걸 이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현명해, 살 길 빨리 잘 찾아왔어. 네, 저도 그 현명한 한 사람으로 네. 네. 빨리 변화를 하겠습니다. 이미 네.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게 남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네, 어차피 한두 분밖에 안 되면 네. 자녀를 이제 그러니까 신경다양성 장애를 가진 그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쵸. 양육을 해야 네. 될지. 예. 그 부분에서 이게 과보호라는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뭐랄까 고유성이 훼손되거나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봐서 우리 또 부모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모들은 엄청난 책임감에 눌려가지고요, 그런 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거에 짓눌렸었지만 의학적인 판단 이런 것 때문에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들부터 예술에 눈 떠야 된다. 부모들부터 예술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모들이 애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라면 막 열심히 가지만 당신이 교육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바빠가지고요. 현실이기도 하고 또 의지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턴에다가 제안하고 싶은 게, 또 제주 예술재단에 제안하고 싶은 게, 다 모여서 그리는 시간을, 그러니까 예술의 시간을 뭐 미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무용이라든지 이런 거 뭐든지 다양한 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악도 여기 이제 양성민 선생님 모셨는데 노래하고 또 저기 지금 그 협동조합에 우리 행복하게 협동조합에 김덕화 대표도 오셨는데, 얼마 전에 저기는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무용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뭐 이런 거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예요. 저는 이 재미섬 개조했잖아요. 이 공간에서 그 처음에는 장애가 있다는 친구들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여 재미진 뭐 이런 거 한번 했어요. 그런 것들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술재단에서도 막 모든 장애인 단체나 주간활동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 갖고 계속 홍보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뭐 한다, 뭐 선착순 몇 명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발달장애인이 성인까지 합쳐서 3,000명 정도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00명이 1년 안에 한 번쯤은 누구랑 오든 간에 예술 체험을 해볼 수 있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 그 북유럽의 유럽의 문화예술교육 거기서 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크라파 3국에서 그렇게 테러가 나고 뭐 애들이 집단적으로 죽고 그래도 거기서 사람들끼리 증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해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만든 사회 일원으로서 나도 책임을 느낀다라고 하는 식으로 성숙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예술의 힘이 바탕이 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는 제안하고 싶었어요. 이 턴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연말에 한 번 하는 축제가 아니라 이걸 계기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그 주간활동센터나 이런 데들은 부모들의 이제 말하자면 풀뿌리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에 예술의 혼을 막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재단이 그 일정한 돈을 거기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당신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공모해 응모해라가 아니라 이거를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줄 테니까 할당해서, 왜 제주 바당이 그렇잖아요. 동네마다 딱 나눠서 이게 해녀들이 요거는 우리 바당,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고 여기서 채취해서 먹고 산다 이런 것처럼 모든 단체들한테 작가도 파견해주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원해주고. 왜냐하면 주간활동센터나 이런 데들은요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의 기획서를 써서 응모하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와도 강사를 섭외하고 집행하고 이럴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말하자면은 그 푸드뱅크에서 나가든 아트뱅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딱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굉장히 그 창피하게도 사실 그 2년 전에 이제 장애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까지 장애인 분들과 그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의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근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렇게 조금 생기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의 어떤 그런 변화가 정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한다면 정말 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제주는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맞아요.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계속 일어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정말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요구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듣게 되네요. 네, 아니 지금 양성배 선생님 계신데 제가 이제 미술 얘기만 했는데 그 미술은 또 개인적으로 취미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앉아서 있어야 되니까 개인적인 작업이에요. 그런데 무용이나 음악은 공동의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무용이나 음악은 또 동시에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우리 누구나가 무용하고 음악 이거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작업할 때 음악 많이 들어요. 저희 작가들 중에 2명은 완전히 이 트로트에 빠지신 분들이에요. 이 미스 트롯 이런 거 미스터 트롯 나오기 전부터 7년 전부터 그 핸드폰 컬러링이 신라의 달밤, 뭐 보약 같은 친구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런 음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여기서 완전히 음악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와서 마음대로 뛰고 소리 지르고 같이 그 음악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조용히 얌전하게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예술 말고 완전히 난장이 돼서 그 안에서 막 그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 턴에 이제 주최하신 분들과 여기 함께하신 예술가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해서 판을 벌려서 부모들이 이제 오다가 보면 부모들이 저같이 개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한테 당신 개안해야 돼. 눈 감았어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질 않아요.
저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제 상황이 그래요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실은 하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또 아니 이쪽에 있는 MZ 세대들 혹시 정말 네. 뭐 저희 시간이 질문이나 네, 소감이나 진짜 소감을 그러면 한 번만 질문이 아니어도 소감을 한번 앞 사람은 뒤를 쳐다보고 뒷 사람은 고개를 저희가 숙이고 있고 다 하실 분이- 스펙트럼을 어느 정도씩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실 분이 없으면 예, 그냥 패스할게요. 네네네. 다음 이제 사실은 1시에 또 바로 또 시작이 돼서 벌써 이제 20분이 되어서 아마 이제 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 말씀만 네.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약간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마음속에 이거는 조금 한번 이렇게 가지고 가면 좋겠다 한 말씀만 이렇게 들려주시면 네.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그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는 질문에 제가 딱 그렇게 썼어요.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발달장애 친구와 꼭 한 번은 사귀어봐라. 그러면 정말 이 관계의 순수성과 인생에서 인간과 인간의 교류가 가져오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걸 계기로 김현준 선생님도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만날 기회를 만드셔가지고요. 꼭 한번 사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저도 꼭 한번 그 발달 장애 인 분들과 한번 소통을 하면서 친구를 만들고 기쁨 한번 관계를 맺어볼 수 있도록 예, 이제는 뭔가를 이렇게 주어지길 바라기보다 한번 제가 그러면 이제는 찾아서 네. 네, 그런 관계들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소개팅 주선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그 북아메리카에서 원래 거기에 있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인디언들이라고 이제 많이 불렀던 이제 그 정착민들 분들 같은 경우, 토착민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장애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턱이 다 없어지고 이제 뭔가 그런 이동권이 생기면 사실은 휠체어 사용자 분들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사회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사실 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장애가 정말 장애가 되지 않는 약간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런 실천들을 하나씩 해가자 약간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오한숙이 선생님께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인사 전하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사족을 하나 더 달자면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정신장애 쪽, 지적장애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 조카가 휠체어 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만 마련이 되면 오히려 어드밴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조카하고 같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유선 전화가 있던 시절이니까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걔를 딱 쳐다본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 바닥에 앉아 있었잖아요. 우리가 관절을 2번 펴가지고 가서 전화 받는 게 빠르겠니? 그랬더니 얘가 굴러가는 제가 빠르죠. 그러면서 아이고 죄송해요. 단번에 가서 전화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오면 이게 장애라고 교통체증이라고 생각하지만 눈이 오는 설경의 아름다움을 관광하면서 거리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어드밴티지도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장애의 프레임을 깨는 우리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희가 죄송해요. 장애인 분들과 더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그 가능성들을 서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연돼서 강연이 시작이 돼서 이 내용을 다 충당하느라 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옆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붙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